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아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꿈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미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가한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아,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풀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안석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마,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실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